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강제동원의 강제성 관련 표현을 희석한 내용의 초등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켰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 대사관 총괄 공사를 초치해 항의했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해마다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면서 문을 닫는 어린이집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금까지의 저출산 관련 대책을 처음부터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철도와 버스에 더해 하늘을 나는 자동차와 자율주행차 등이 운항하는 일회형 환승센터가 대전역 일대에 지어집니다. 선상문화공원을 포함해 2029년 완공 예정입니다. 6.25 전쟁 당시 아산에 서 있었던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첫 발굴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산시의 발굴까지 포함해 지금까지 200여 구가 넘는 유해가 발견됐는데 진실화해위원회는 일대에 300여 구가 더 묻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 세종 충남 7시 뉴스 시작합니다. 일본 정부가 검정 통과시킨 내년도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이 더 강화되고 또 일제 강제동원의 강제성 관련 표현은 희석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정부는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첫 소식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도부터 일본 초등학생들이 사용할 모든 교과서에서 한국이 독도를 점거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이 노골화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일 양국 시민단체가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사회 지도 교과서를 확인한 결과 모든 교과서가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라고 표현했습니다. 독도가 역사적으로 일본이 아닌 다른 나라의 영토가 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주장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특히 대다수 교과서에서는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징용 문제에 대해선 강제성이 없었다는 쪽으로 교과서 내용이 변경됐습니다. 기존에 조선인 남성을 일본군 병사로 징병했다고 기술한 부분에서 징병 표현을 삭제하고 일본군 병사로서 전쟁터에 내보냈다고 바꿨습니다. 또 다수의 조선인과 중국인이 강제적으로 끌려왔다는 표현에서는 끌려왔다를 동원됐다로 교체했습니다. 이 밖에 간토 대지진과 관련해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넣었다는 헛소문으로 많은 조선인이 살해됐다는 내용이 사라지고 관련 내용도 대폭 줄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어온 무리한 주장을 그대로 답습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일본이 일제 강제동원의 강제성 관련 표현을 희석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외교부가 주한 일본 대사 대리를 불러 항의했습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오늘 오후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를 초치해 왜곡된 역사를 기술한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통과에 항의했습니다. 구마가이 공사는 조 차관을 면담한 뒤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와 한일 관계에 영향을 줄 것인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오늘 전술 핵탄두 사진을 처음 공개하며 핵 위협 수위를 더 끌어올렸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언제 어디에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송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매체가 화산 30일이라고 이름 붙인 전술 핵탄두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화산 30일은 사진상에 10개 정도 식별됩니다. 특히 벽면에 화산 30일 장착 핵탄두들이란 문구를 노출시켰는데 초대형 방사포와 단거리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등 여러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다고 과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매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제 핵무기 병기화 사업을 지도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언제 어디에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완벽히 준비돼야 한다며 핵무력이 공세적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핵무기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기 위해 무기급 핵물질 생산을 확대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북한은 어제 동해로 쏜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핵 습격을 가정한 공중 폭발 방식의 훈련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표적 상공 500m에서 모의 핵탄두가 공중 폭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 25일부터 사흘간 핵무인 수중 공격정 시험을 또다시 진행했다고 전했습니다. 원산만에서 투입된 핵무인 수중 공격정이 41시간 동안 600km 자망해 목표 수역에 도달했고 정확히 폭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의 부산 입항에 맞춰 북한이 한미에 정면으로 맞설 수 있는 핵 능력이 있다고 강조한 거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대전역에 하늘을 나는 자동차, UAM 등 미래 모빌리티를 한 곳에서 갈아탈 수 있는 미래형 환승센터가 들어섭니다. 환승센터가 역세권 재개발 같은 기존 사업과 연계되면 대전역 모습이 완전히 바뀔 것으로 기대됩니다. 송민석 기자입니다. 대전역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미래형 환승센터 시범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미래형 환승센터는 기존 교통수단 외에 트램과 BRT는 물론 도심 항공교통인 UAM과 자율주행차 등 미래 모빌리티까지 타고 내릴 수 있는 공간입니다. 대상지는 대전역 선상부지와 서광장 일대로 올해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사업비 1,500억 원을 투입해 2029년 완공할 계획입니다. 또 대전역과 300m 이상 떨어져 있던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정거장을 동광장 하부로 옮기는 등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각종 교통수단의 환승 시간이 2, 3분대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모든 교통이 그 대전역 환승센터에 들어오면 그 안에서 동선이 다 이루어지고 문화, 휴식 이런 것까지 다 그렇게 복합적으로 지금 계획은 하고 있는데. 대전역 도심항공교통 이착륙장을 중심으로 3대 하천을 따라 대덕특구와 교촌 국가산단을 연결하는 삼각항로 구축 사업도 함께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도심항공교통 관련 기술 개발과 시범운행, 상용화까지 주도한다는 게 대전시 구상입니다. 대한민국 미래교통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기존 철도 중심의 광역교통 거점을 넘어 첨단 미래교통을 선도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시범사업 선정으로 국가 법정 계획에 반영될 가능성이 커졌는데 이 경우 사업비의 30% 이상을 국비로 지원받게 됩니다. 현재 대전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각종 사업은 모두 14개. 위기의 대전역이 미래교통업으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민석입니다. 출산율이 해마다 역대 최저를 경신하는 가운데 문을 닫는 어린이집이 곳곳에 속출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부족이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보육 품질을 높이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조정아 기자입니다. 당진의 한 공공형 어린이집입니다. 지난 1996년 처음 문을 연 뒤 26년 만인 지난해 2월 결국 폐원했습니다. 한 3년 전서부터 갑자기 그게 아이들이 반씩 또 반씩 그렇게 마리씩 줄어든 거예요. 50%, 그다음에 30% 이런 식으로 줄어서 저희는 폐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근 4년 동안 폐원한 전국의 어린이집은 모두 8,200여 곳. 전체 20%가 넘습니다. 원화 수가 줄어든 게 주된 이유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도 이번 새학기에 문을 열지 못한 어린이집이 50여 곳. 갑작스런 폐원에 부모들도 속이 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래도 막막하죠. 어린이집을 보낼 때 이게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찾는 것도 어려운데다가 대기를 해도 좀 6개월에서 1년이 걸리는 상황이고. 보육시설 부족이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보육 품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첫 번째는 교사대 아동 비율을 좀 낮춰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정부 지원 수준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의 아동들에게 좀 동등하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부의 저출산 정책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지만 폐원하는 보육시설 속도는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이런 가운데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오늘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열고 지금까지의 저출산 관련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돌봄 서비스를 더 많은 가정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폭 확대하고 일하는 부모의 육아도 집중적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8명,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2006년부터 2021년 사이 저출산 대응에 280조 원이 투입됐지만 정책 체감도는 낮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국가가 우리 아이들을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과 신뢰를 국민들께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정책 추진의 핵심은 아이 돌봄 등 보육 서비스를 늘려 실효성 있는 돌봄을 제공하고 육아휴직을 활성화해 일하는 부모의 육아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겁니다. 우선 현재 7만 8천 가구가 대상인 아이 돌봄 서비스를 2027년까지 3배로 늘리고 시간제 보육 서비스 대상도 2만 명에서 6만 명 수준으로 확대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해마다 500곳씩 지속적으로 늘리고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영세반을 개설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일하는 부모의 육아를 돕기 위해 육아휴직 등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근로감독도 강화됩니다. 대기업과 비교해 휴직 사용자 수가 적은 중소기업에는 대체 인력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3개월씩 번갈아 육아휴직을 할 경우 처음 석 달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휴직제도 역시 더 늘려갈 계획입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기에 아이 돌봄을 위해서 좀 더 근로 시간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재택근무라던가 이런 근로 환경을 좀 더 유연화하는 점에 좀 방점을 두고 있고요. 이와 함께 아이 있는 가구에 대한 공공주택 입주 요건을 더 완화하고 공급 면적도 다양화하기로 했습니다. 분야별 세부 계획 등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관계부처가 함께 수립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신지원입니다. 다자녀 가구에 정부가 무상으로 우유를 지원하던 정책이 이달부터 갑자기 중단됐습니다.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던 정부가 약속을 뒤집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홍화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아침마다 학교에서 나눠주는 200ml짜리 흰 우유입니다. 1981년 시작된 학교 우유급식 사업 벌써 40년이 넘었는데요. 그런데 다자녀 가구에 우유를 무상으로 지원하던 정책이 이달부터 갑자기 중단됐습니다. 중학생 2명과 초등학생 1명을 자녀로 둔 학부모입니다. 새학기가 되자 우유 무상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새 아이의 한 달 식비만 150만 원인데 우유값으로 6만 원을 학교에 내야 할 처지입니다. 우상 우유까지 줄여버리면 저는 우유를 줄인 만큼 또 우유를 애들을 사다 줘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가계 부담이 더 올라가죠. 인터넷 카페엔 다자녀 가구 우유 무상 지원 중단을 놓고 날벼락이다, 살기 더 팍팍해졌다는 하소연이 이어집니다. 인구 절벽 시대라고 하는데 이 시대에 우리한테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아이 많으면 애국자라고 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문제는 불분명한 정부 지침이었습니다. 5년 전 농식품부의 학교 우유급식 지침엔 무상우유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고려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지침에선 이 조항이 빠졌습니다. 다자녀 가정에 신청이 몰리면서 기존 예산으론 감당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취약계층 우선 지원이라 다자녀 일부만 지원했습니다.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많았고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었고요. 올해 우유를 무상 지원받는 취약계층 학생은 70만 명 정도인데 국비 470억 원이 들어갑니다. 다자녀 가정의 학생은 전체 160만 명가량으로 취약계층 학생보다 2배 이상 많죠. 이들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1,000억 원 이상이 든다는 계산입니다. 그래서 학교와 지자체가 재량으로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도록 했는데 이번에는 학교가 반발했습니다. 학교 행정 시스템 나이스를 통해서는 다자녀 가정 학생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자녀를 거르려면 영양사 선생님들께서 뭐 진짜 가족관계 증명서라던가 이런 좀 증빙 서류를 하나하나 다 받아야 됐던 거예요. 업무 과중이 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해달라는 교육 당국의 요청에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특수교육 대상자 등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다자녀 가구 지원 조항은 삭제했습니다. 이런 사이 기초자치단체 34곳에서
6만여 다자녀 가구 학생 18만 명 넘게 우유 무상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행정 정보를 볼 수 있는 정부 24 시스템에선 다자녀 가구 여부가 등록돼 있어 확인이 가능한데요. 학교 행정 시스템과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었을 텐데 개선 노력이 부족했다는 비판,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우유 무상 지원이 사실상 설계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농식품부가 5년 전 정확한 예산을 따져보지도 않고 다자녀 가정 지원을 넣었고 이후 학부모 반발을 우려한 정부와 지자체는 모호한 기준으로 계속 지원하면서 문제를 키운 셈입니다. 흰 우유 소비가 크게 줄면서 유업계는 손해를 감수하고 분유로 만들어 보관할 정도로 현재 우유의 원료, 이 원유가 남아돈다고 하죠. 이런 남아도는 흰 우유를 학교 급식 지원에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네,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올해 11월 16일 시행됩니다. 올해도 지난해처럼 문이과 통합형으로 실시되는데 EBS 연계율은 50%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도표나 그림 등의 변형을 줄여서 체감하는 연계율은 높이기로 했습니다. 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올해 수능도 지난해와 같이 문이과 통합형으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능 시험일은 오는 11월 16일입니다. 국어와 수학 영역의 경우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을 둘 다 치러야 합니다. 수험생들은 국어 영역에서 화법과 작문 또는 언어와 매체 중 한 과목을, 또 수학 영역에선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한 과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사회과학 구분 없이 17개 선택 과목 중에서 최대 2과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와 같이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와 한문 영역은 절대평가로 치러집니다. 모든 수험생은 한국사 영역에 반드시 응시해야 하며 응시하지 않을 경우 시험 전체가 무효 처리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EBS 수능 교재 등과 수능 출제의 연계율은 영역과 과목별 문항수를 기준으로 50% 수준이 유지됩니다. 다만 연계 교재에 포함된 도표와 그림 등의 수정과 변형 정도를 줄여 연계 체감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6월과 9월에 모의평가를 실시하는데 첫 모의평가는 6월 1일이며 다음 달 3일부터 13일까지 접수합니다. 작년 대학 수학능력 시험 및 올해 모의평가 결과와 같은 실증 자료를 바탕으로 적정 난이도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가원은 수험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2024학년도 수능 안내 자료를 수능 홈페이지에 올리고 안내 자료를 전국 고등학교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네, 최재해 감사원장이 취임 몇 달 만에 관사를 개보수하는데 1억 원이 넘는 세금을 써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민주당이 이 과정에 위법이 없었는지 밝혀달라며 최 원장을 권익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이번엔 조사의 주체가 된 셈인데 전 위원장은 조사 업무에선 손을 떼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승재 기자입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2021년 11월 취임한 뒤 입주한 서울 구기동의 관사입니다. 관사 마당 가로등을 바꾸는 데 2,300만 원이 들었고 마당 정자를 교체하는 데는 2천만 원, 꽃나무 화분 등 마당 정원 정비에만 모두 6천만 원 넘게 썼습니다. 이렇게 입주 약 8개월 동안 관사 개보수에 쓰인 세금은 1억 4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만찬 같은 걸 할래도 지금 뭐 실내에서 하기는 그 당시 좀 그렇고 야외에서 좀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다가 여기에 사비로 내야 할 10개월치 유지관리비 1,100여만 원을 누가 부담했는지도 논란 대상입니다. 이에 민주당이 예산 과다 사용과 쪼개기 계약, 관리비 대리 지출 의혹 등을 밝혀달라며 최 원장을 국민권익위에 신고했습니다. 먼지털이식 조사를 진행하더니 본인 감사에 대해서는 한 달이 넘도록 강감무소식입니다. 외부 조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SNS를 통해
감사원이 권익위의 살벌한 표적 감사를 진행했다며 이제는 입장이 바뀌어 감사원장 국고 횡령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앞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정치적 편향 없이 철저히 조사하겠다면서 자신은 정치적 오해를 차단하기 위해 직무 회피 신고 조치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보도 참고 자료를 내고 일각의 주장과 달리 예산 집행 실태를 자체 점검하고 있었다며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네, 5.18 관련 부적절한 발언으로 한 차례 경고를 받았던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또다시 실언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지지율 하락세 속에 민심 청취에 나섰던 국민의힘은 김 최고위원 발언에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김범주 기자입니다. 5.18 정신의 헌법 수록에 반대한다고 말했던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전라도에 대해서 립서비스 하려고 한 거지. 표 들려면 뭐 조상묘도 판다는 게 정치인들 아닙니까? 당 지도부로부터 공개 경고를 받고 사과했던 김 최고위원이 또다시 구설에 휘말렸습니다. 미국에서 열린 한인 보수단체 강연회에서 전광훈 목사가 우파 진영을 결집해 민주노총과 맞서왔다며 치켜 세운 겁니다. 우파 진영은 사실 행동하면서 활동하는 분들이 정당은 잘 없었는데 전광훈 목사께서도 우파 진영을 전부 천하 통일을 해서 우리 쪽도 사람은 있구나. 지지율 하락세 속에 2030 민심 청취에 나섰던 당 지도부는 발끈했습니다. 별로 그렇게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자신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이례적으로 공개 경고장도 날렸습니다. 당이 겨우 새 출발을 하는 단계라며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매사에 자중자애해야 한다. 당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맡았다면 민심에 어긋나는지 아닌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아예 제명을 주장했고 유승민 전 의원은 당 윤리위 징계를 주문했습니다. 당에 대해서 민심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징계를 해야죠. 도대체 국민들께서 이걸 어떻게 보실까 정말 걱정이죠. 전광훈 목사 예배와 미국 출장 등 광폭 행보에 나섰던 김재원 최고위원은 정작 새 지도부 출범 이후 6차례 열렸던 최고위원회 회의에는 절반을 불참했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오늘 새벽 미국에서 입국한 전직 대통령 고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마약류 투약 혐의 등으로 공항에서 곧바로 체포됐습니다. 이에 따라 5.18 단체와는 당장은 만날 수가 없게 됐는데 전 씨는 수사를 받은 이후 사과하러 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신선민 기자입니다. SNS를 통해 자신의 할아버지 전두환 씨를 학살자로 규정하고 5.18 유족들에게 사죄의 뜻을 전하겠다고 한 전우원 씨. 오늘 새벽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에서 입국했습니다. 한국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전 씨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마약류 투약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저 같은 죄인이 한국에 와서 사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국민 여러분께 정말로 감사드리고 최대한 열심히 협조해서 수사받고 나와서 빨리 5.18 단체 유가족분들, 피해자분들께 사과드리고 싶어요. 호송차를 타고 서울경찰청 마약범죄 수사대로 이송된 전 씨는 마약류 투약 여부 검사 등 본격적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에 체류하던 전 씨는 약 2주 전부터 SNS 등을 통해 일가의 비자금 의혹을 폭로하고 본인과 지인들이 마약 사범이라고 밝혔습니다. SNS 생방송 도중 마약으로 추정되는 약물을 흡입한 뒤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전 씨 체포로 전 씨와 5.18 단체와의 만남은 당장은 이루어질 수 없게 됐습니다. 전 씨는 미국에서 출발하기 약 4시간 전쯤 5.18 기념재단에 메시지를 보내 5.18 유족들에게 사죄의 뜻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저의 잘못을 사죄드리고 반성한다. 피해자분들의 한을 풀어드리고 싶다며 재단 측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5.18 기념재단은 전 씨가 사죄를 위해 광주에 온다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폐기물 관련 시설에서 최근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산더미처럼 쌓인 이 폐기물이 한번 불이 나면 쉽게 꺼지지도 않고 또 유독가스를 배출해 환경에 피해가 큰데 대책이 마땅치 않습니다. 백상현 기자입니다. 건물 너머로 검은 연기가 솟구칩니다. 폐기물 야적장에서 시작된 불은 공장동을 태우고 다음 날까지 이어졌습니다. 야적장에 쌓아둔 폐 플라스틱 5,000톤을 중장비로 일일이 드러내며 불씨를 제거하느라 잔불 정리에만 꼬박 하루가 걸렸습니다. 소방차가 접근할 수 있는 여건도 힘들고 굴삭기 기계를 통해서 열어줘야만 물이 투입될 수 있기 때문에 지난 24일 충남 당진에서도 쌓아둔 폐기물에서 난 불이 10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폐기물 자체가 가연성 물질인데다 양도 많아 불이 나면 유해가스를 배출하며 오랜 시간 계속되는 겁니다. 고무탄내도 나고 막 벨로무 냄새 다 나더라고요. 더 서너 시간 물 퍼다가 막 끼얹고 난리가 아니었었어요. 최근 5년 사이 발생한 폐기물 화재 807건을 원인별로 분석해봤더니 부주의가 28%로 가장 많았고 화학적 요인에 따른 자연 발화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또 대부분 야외에서 막대한 폐기물이 쌓인 상태에서 불이 나 초기 진화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스프링클러와 같은 소화 설비를 설치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이런 소방시설을 설치했을 경우에도 야적된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소화에도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죠. 2021년 기준 전국에 있는 폐기물 관련 시설은 모두 3,900여 곳. 낮다 하면 장시간 이어지는 폐기물 화재에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뉴스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 뉴스 더하기 김현수입니다. 네, 어제도 관련 소식 짧게 전해드렸는데요. 최근 대전의 한 대학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논란입니다. 해당 대학 음악과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가혹행위와 갑질을 하고 있다는 내부 고발이었는데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하게 했다. 합창 수업에서 선배들이 한 명씩 노래시킨 뒤 평가하고 조롱거리로 만들었다. 집합시켜서 인격 모독적인 말을 하고 바닥에 머리를 박게 했다. 녹음할까 봐 전자기기는 가져오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선배들의 갑질을 폭로했습니다. 계속되는 괴롭힘에 휴학을 한 친구가 있다는 증언도 나왔는데요. 최근 화제였던 드라마 더 글로리에 빗대 대학교판 더 글로리라는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논란이 일자 학교 측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가 직접 해당 대학 입장 들어봤는데요. 단과 대학마다 공문을 보내 학기 초 이른바 군기 잡기가 없도록 당부했다고 하고요. 해당 사건에 대해선 교내 인권센터에서 조사에 착수한 상태로 조사가 완료되면 학칙에 따라 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대면 강의가 전면 활성화되면서 이른바 대학 군기 문화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지난해엔 아산시 한 대학의 신학과 학생들이 군대식 얼차려를 받는 모습이 영상에 담겼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대학 군기 문제는 10수년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코로나19로 캠퍼스 강의실이 2년 정도 비어 있었는데요. 대학 군기 문화를 끊어내기엔 이 시간이 너무 짧았던 걸까요? 이번에 논란이 일자 해당 대학 학과 졸업생이라고 밝힌 글도 올라왔습니다. 터질 게 터졌고 본인 재학 당시와 달라진 게 없다는 겁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졸업 이후에도 관계가 지속되는 폐쇄성이 높은 특성의 학과, 또 다른 전공 영역으로 이동 가능성이 제한적인 학과에서 이런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실제 음대 졸업생 생각은 어떨까요? 그런 똥군기 문화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사회에 나오면 개인적인 기량이 더 많이 중요하고 그거를 당하는 입장이든 하는 입장이든 용기를 내서 먼저 끊어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분명히 잘못이라는 걸 알려주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번 사례만 보더라도 논란이 된 이후 해당 대학 학과 선배들은 반성보다는 글을 쓴 사람이 누군지 찾아내는데 혈안이라는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 악습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선 대학 군기 문화가 잘못된 거란 사회적 인식이 확산돼야 할 텐데요. 대학에 설치된 학생 인권센터 같은 자체 기관이 있지만 학생들은 학교 내부 기관을 이용하기보단 익명 커뮤니티 같은 온라인 채널에
글을 올리는 걸 택한다는 것도 생각해 볼 지점입니다. 학생들 스스로 자정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학교와 정부 차원의 대책은 없을까요? 상대가 받게 되는 그러한 고통이라든지 피해라는 거를 알 수 있도록 그러한 것들을 계속 알려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차원에서 이렇게 이제 갑질을 당하는 학생들이 어딘가 가서 상담할 수 있고 피해를 호소할 수 있고 이러한 창구도 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명백한 인권 침해이자 폭력 행위임에도 이 같은 대학 군기 문화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죠. 이런 문제가 터질 때마다 문제를 감추거나 닥친 문제만 해결하기 급급했던 대학과 교육당국의 대처. 이제는 달라져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더학이었습니다. 올해 2분기 충청 지역 제조업 경기가 다소 살아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이 제조업 대부분 분야는 생산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반도체 분야만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용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은행이 업황 강세가 가장 뚜렷하다고 본 업종은 자동차입니다. 지난달만 하더라도 현대차 아산 공장에서 신형 그랜저와 전기차 아이오닉 6 등 세계 차종 2만 3천 대가 생산돼 1년 전보다 20% 늘었습니다.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생산 증가가 예상됩니다. 제품 라인업이라든지 이런 준비가 적절한 시기에 잘 됐고요. 전년 상반기 대비 전체적인 실적이 개선될 것이 거의 분명해 보이고 차량용 강판 수요가 늘자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도 올해 들어 석 달 연속 열연 강판 가격을 올리는 등 생산량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산 석유화단지는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접고 경제활동을 재개하면서 수출 기대감 속에 2분기엔 생산 증가가 예상되고 천안아산 디스플레이 생산 기지는 삼성전자가 지난달 출시한 S23 시리즈의 효과를 톡톡히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면 삼성전자 온양 캠퍼스와 SK하이닉스 청주 사업장은 반도체 재고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서 고전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2분기 충청 지역 제조업 생산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수출은 반도체의 업황 부진이 당분간 지속되면서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은 제조업 경기 회복에도 충청권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어 무역 수지 적자는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BS 뉴스 이용순입니다. 네, 아산에선 6.25 전쟁 당시 벌어진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해 정부 차원의 첫 발굴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억울한 죽임을 당한 유해 40여 구가 73년 만에 발굴됐습니다. 고령의 유족들은 이제라도 이 부모 형제를 모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기슭 방공호를 따라 빼곡히 묻혔던 유골 더미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대부분 무릎을 구부려 앉은 자세로 학살당한 뒤 좁은 방공호에 매장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방공호를 따라 발굴된 유해입니다. 군용 전화선에 묶인 채 총살당한 온전한 모습의 유골이 드러나 있습니다. 당시 온양경찰서 소속 경찰이 사용했던 카빈 소총의 탄피도 나왔습니다.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10월 국군이 수복한 뒤 북한군에 부역했다는 이유로 경찰과 치안대가 민간인을 학살했고 그 시신을 이곳에 유기한 겁니다. 이번 정부 차원의 첫 발굴 조사에선 성인 남성으로 추정되는 유해 40여 구가 수습됐습니다. 직선으로 한 15m 내지 20m 정도의 이제 교통호를 찾을 수가 있었고 그 교통호 안에서 많은 분들이 희생당한 모습 그대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발굴에 앞서 2018년 충남 아산시가 주도한 발굴에서는 아이와 여성 등 200여 구의 유해가 수습됐습니다. 현장을 찾은 고령의 유족들은 유전자 감식을 통해 이제라도 부모 형제를 제대로 모실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유골이라도 감싸 안고선 엄마라고 좀 불러보고 싶습니다. 여태까지 평생 엄마라는 소리는 해본 적이 없는데 74년 동안 그리던 아버지를 이곳에서 꼭 찾고 싶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유해 300여 구가 이 일대에 더 묻혀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발굴에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대전 참여연대가 대전시의 심의자문위원회 정비 계획과 관련해 기준이 부실하다며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위원회 정비는 기존 위원회의 정상화를 목표로 하고 또 공론화도 거쳐야 하지만 대전시는 개최 실적으로 통폐합과 비상설화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시는 230여 개 심의자문위원회 가운데 2개를 통폐합, 2개를 폐지하고 31개를 상설에서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는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발전소에서 떨어진 거리에 따라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전력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충청남도는 모레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4월부터 보령과 서천 등 석탄 화력발전소 인근 지역은 수도권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포근한 봄 날씨를 즐기기에 미세먼지가 아쉽습니다. 대기 상층으로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현재 우리 지역의 공기가 매우 탁한데요. 내일도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보이겠고 모레까지 대기 상황이 좋지 않겠습니다. 호흡기 건강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기도 갈수록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대전, 세종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는 더 메마르겠습니다. 화재 사고 나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까지 대부분 지역에 안개가 짙게 끼겠는데요. 특히 충남 서해안은 가시거리가 200m 이하로 좁혀질 수 있는 만큼 조심해서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안개가 걷히고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내일도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금산의 아침 기온 0도, 대전, 세종 2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공주와 논산, 대전이 22도로 오늘보다 3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충남 북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천안과 서산이 1도, 한낮에는 아산이 20도, 내포가 21도를 보이겠습니다. 충남 남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청양이 영하 1도, 낮 기온은 부여가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겠지만 해상 곳곳에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습니다. 주 후반에도 맑은 하늘 이어지겠고요. 낮 기온이 24도 안팎까지 올라 무척 포근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일본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 조선인 참전에 강제성은 없었다. 일본의 미래 세대가 될 일본 초등학생들이 배우게 될 내용입니다. 한일 정상회담 이후 우리 대통령은 과거로 발목 잡지 말고 미래 세대를 위해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역설했는데요. 일본은 군국주의의 위험성과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미래 세대에 가르칠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절반을 채운 물컵, 나머지를 상대가 채워줄지 의문이 드는 지점입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